채점 결과 가장 큰 특징은 만점자 대량 대출입니다. 수학비의 만점자 비율은 4.3%, 역대 가장 높은 비율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수학 B형은 응시자의 4.3%가 만점을 받아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고 숙제 오류로 혼란스러웠던 올해 수능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어 만점자 비율은 3.4%, 이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결국 변별력이 약해졌다는 분석. EBS 수능 연계가 아니라 EBS 백기기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측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학입니다. 역대 최악의 변별력, 최고의 물수능이라고 평가받는 2015 수능, 그 중에서도 영어와 수학이 수능 역사상 가장 쉬웠습니다. 따라서 만점자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94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최초 실시된 이래 영어 수학 만점자 비율이 동시에 이처럼 높게 나온 적은 최초였습니다. 또한 영어 복수 정답 인정 등 2년 연속 출제 오류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3월 달에야 비로소 그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학습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이 시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란한 이 시기에 영어 학습의 방향을 이명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석원이 수학 공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 B형의 경우에 매우 낮은 난이도로 말미암아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답니다. 등급제 수능이 실시되던 2008학년도인데 당시 만점자 비율이 4.16%, 4.16%였답니다. 올해는 말이죠, 4.3%를 넘었답니다. 가장 쉬웠던 수능,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고 두 문제 틀리면 3등급이었던 역대 최악의 변별력을 가졌던 수학시험이었답니다. 올해 수능 영어의 만점자 비율은 3.37%로 이는 그동안 가장 쉬운 수능으로 평가받던 2012학년도의 2.67%보다 0.7%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였으며 수학과 마찬가지로 단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을 확신할 수 없는 변별력을 상실한 시험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수학 B형 만점자 비율이 0.58%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1년 만에 난이도가 결정적으로 널뛰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 예측 불가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영어의 경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영어 기조를 지키겠다는 강한 책임감 때문인지 EBS 교재를 영어로 철저히 공부하지 않아도 한글 지문만 대충 읽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기형적이고 왜곡된 학습 태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EBS 지문이 지문의 변형 없이 똑같이 수능에 70% 이상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지난 가을 국정감사에서도 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 수능, 과연 2015 수능처럼 출제될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을까요? 명심해야 될 것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EBS 반영 비율이 70%로 그대로 유지될지 50% 될지 30% 될지 그리고 EBS 반영 방법이 전년도와 똑같은 방식일지 아니면 한글로 학습하는 잘못된 학습 태도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능 개선안은 3월 달이 되어야 비로소 발표됩니다. 발표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수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6월 모의평가, 아니 한 번의 조정을 거친 9월 모의평가 이후에야 2016 수능의 실체가 여러분에게 제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온 수능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학능력고사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평가원은 조그만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결정적인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영어 EBS 반영의 경우 저와 같은 영어 강사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평가원은 최소한 EBS를 이렇게 반영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었죠.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같은 유형은 같은 유형의 문제로 변형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유형의 문제로 내버리면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풀어낼 거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는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문 독해가 장문 독해로, 빈칸 한성이 빈칸 한성으로, 주제가 똑같이 주제로 반영되면서 그 첫 번째 룰이 깨졌습니다. 두 번째는 반영 교재의 문항수를 균등하게 배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에서 5개를 냈으면 수능 완성도 그 정도의 비율은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때 수능 특강 문제를 많이 공부했으면 9평이나 수능 때는 다른 게 나올 거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라 라는 일종의 룰이 있었는데, 수능에서 심지어 어떤 해의 경우에는 한 권의 교재에서 단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룰도 깨졌습니다. 자, 세 번째 룰은 지문의 내용이 다소 이상한 것, 잘 와닿지 않거나 주제 또는 방향성, 논리적인 코드가 깨져 있는 글들은 배제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을 통해서 아니구나, 그냥 있으면 다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문 자체의 내용은 문항의 유형은 변형하되 지문의 내용은 변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변형해 버리면 지문을 읽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문을 휘젓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 3가지 룰이 깨진 걸 봤습니다. 네 번째 룰, 다시 말해서 지문의 내용을 살짝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 사실 이것이 바로 영어 학습을 한글 지문로만 대충 공부했던 학생들한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데, 과연 평가원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그래서 저는 역사상 최악의 변별력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2015 수능에 대해서 평가원은 아마도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가정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공부한다면, 그리고 만일 평가원이 과거처럼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평가원이 어떤 변화의 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험의 소재는 2015 수능 수학 B형 29번 문항입니다. 참여해 주신 분은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 수학 선생님, 그러니까 수학에 꽤 능통하신 분 2분입니다. 방법 말이죠. 수능 원문제를 일단 한번 풉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원문제 중 어떤 조건이 삭제된 문제를 다시 푸는데요.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실래요? 난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풀이 과정은 그 복잡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능 원문제인데요. 보신 것처럼 조건이 나가 있답니다. 조건 나는 원C의 반전 길이가 1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는데, 수능 원문제에 대해서 걸린 시간이 2분 7초였나요? 2분 7초 만에 어쨌든 해결했답니다. 변하는 조건, 이게 뭐냐? 원래 조건이 나가 있었는데 나번 조건을 지웠답니다. 2분이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고 계시지 못하답니다. 예, 풀이 과정이 많이 복잡한가 봅니다. 쓰여진 식의 복잡도도 한층 증가했습니다. 조건 한 줄만 딱 지운 문제예요. 7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아까 직전은 몇 분이었죠? 2분대 초반이었죠.
이제 내리기 시작하나요? 예, 10분이 넘었어요. 그죠? 지금 석장째 쓰고 계시나요? 예. (13분이) 돼야 비로소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다. 또 다른 한 분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다른 선생님이에요. 풀이 방법이 약간 다르겠죠. 물론 접근 방법이 기본적인 방향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방법이 달라요. 수능 원문제 풀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건 가, 조건 나가 있어요. 조건 나는 원 C의 반전 길이가 1이다 라는 조건이에요. 이분도 역시 2분 때 중반에서 첫 번째 문제 풀이가 끝났답니다. 그지? 보신 것처럼 조건 하나가 사라졌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네요. 그죠? 살짝 다르답니다. (2분대가) 지나가도 여전히 아까 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요. 식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문제 푸는 페이지 수는 2번째 페이지로 넘어갔답니다. 아까는 3번째 페이지까지 풀었었죠. 그죠? 글씨를 잘 쓰시네요. 그죠? 5분대 7분이면 7분? 네, 7분대 5분대? 6분인가요? 네. 6분대 들어서 비로소 어떤 결론을 내렸답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의 특정 조건의 삭제를 통해서 문제의 난이도, 풀이 과정의 복잡도가 어떻게 증가해 가는지를 실험해 봤는데요. 이명학 선생님께서는 이와는 좀 색다른, 조금 다른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만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저는 막연한 예측보다는 직접 대치동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2014년 12월 대치동 학원에서 영어 모의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험에 앞서 사전에 대치동 학원 한반 학생들에게 영어 모의고사에 반영될 사전 학습 자료를 미리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전까지 제공된 자료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사전 자료를 미리 나눠줬던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영어 모의고사 시험지를 배부했습니다. A그룹에는 사전 학습 자료, 문제 지문이 변형 없이 반영된 시험지를, B그룹에는 사전 학습 자료, 문제 지문의 한 단어를 바꾼 시험지를 배부했습니다. have가 haven't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연히 정답도 바뀌어 있습니다. 영어 모의고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시험 종료 후 변형 안 된 시험지와 변형된 시험지를 구분하여 채점을 한 후 각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도출했습니다. 과연 정답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6문항 중 A그룹과 B그룹 사이에 문제의 차이가 없었던 1번, 2번, 3번, 5번, 6번의 경우 두 그룹의 정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4번 문제의 경우 EBS 지문의 변형을 가하지 않았던 A그룹과 have를 haven't로 바꿨던 B그룹의 정답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사실은 EBS 사전 학습 자료로 학습해온 학생들 중 상당수가 지문의 내용을
자기의 눈으로 철저하게 읽지 않고 EBS를 공부했다는 기억만으로 답을 썼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것이 대치동 학생들이 사전 학습 자료로 받아간 프린트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푼 시험지입니다. 제가 정답을 부르러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표정이 딱 보여요. 공부해온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안 해온 친구들은 정답을 부를 때 거의 패닉 상태였고, 공부를 해온 친구들 중에 홀수형, 짝수형, 다시 말해서 A그룹, B그룹의 표정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지문의 변형 없이 그대로 해온 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도 됩니다. 사실 영어는 수능에서 쉬운 영어라는 기조를 계속 지켜갈 것 같습니다. 큰 변화를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난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방금 전 실험 결과에서 본 것처럼 평가원이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 과연 대처할 수 있느냐? 과연 그걸 넘어서서 만점에 도달할 수 있느냐? 제대로 된 학습법에 대한 재고, 그리고 그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험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하나의 조건의 삭제를 선택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평가원이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즉, 2015 수능의 물수능이 된 이유는 그 구체적인 조건을 줬기 때문이고, 그 이전 수능, 만만치 않았던 수능이 등급 컷이 폭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체적인 조건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 실체를 2014 직전 연도 2014 수능과 2015 수능 각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요 문항만 보는데요. 수학 B형의 경우에 21번, 29번, 30번을 본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만 하는데 삼각형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2014 함수 fx에 관해서 주어져 있는데 원점에 관해서 대칭이다 인 조건만 주어져 있답니다. 두 문제의 확인한 차이를 다음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9번이랍니다. 공간상에 어떤 구가 있고 공이 있고 그 위에 점피가 있는데 점피의 좌표가 결정되어 있답니다. 2014 수능 마찬가지로 공 위에, 구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좌표가 결정되지 않는 채로 자유롭게 움직인답니다. 이 차이 30번도 마찬가지인데요. 30번 2015 수능 함수 fx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져 있고 2014 수능 함수 gx가 결정되어 있지 못하답니다. 이 사연은 A형 시험지도 마찬가지인데요. 21번 3참수에 관해서 구체적인 조건이 다 주어져 있는데 2014 그러지 않답니다. 3참수 fx는 주어졌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함수 gx를 수험생 스스로 함수 gx를 만들어내도록 문제가 출제되어 있답니다. 그치? gx에 관해서 주어져 있지 못하다. 문장으로서만 그에 관한 조건이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30번도 마찬가지인데요. 30번 문제를 봤더니 2015 B 콜 로그 2의 A보다 각각 작다라고 해서 A랑 B에 관한 특별한 함수 조건을 줬는데 2014 그러지 못하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함수의 밑이 미지수 A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 함수 fx가 결정되지 못하였다. 즉 구체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 관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듯 2015 수능이 물수능이 된 이유도 반대로 그 이전 수능이 물수능이 아니었던 이유도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조건이 그 조건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실험해봤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묵대했던 것처럼 하나의 조건을 삭제했을 때 그 문제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도 충분히 감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6 수능 평가원은 이 시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2015 수능처럼
물수능 때문에 매우 가혹한 비판을 받았던 수학역고사가 있었는데요. 2008학년도랍니다. 당시에도 수학 B형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이었는데 당연하게도 평가원은 어떤 반응을 했답니다. 아주 조그만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 수능 수학 B형 1등급 컷 만점, 2009 수능 수학 B형 1등급 컷 대폭 하락. 2등급 컷은 더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그지? 그렇다고 해서 닥칠 수능도 그럴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건 매우 바보 같은 짓이랍니다. 그건 왜? 수많은 수능을 치러본 평가원, 여러분들은 한 번 혹은 두 번 치르지만 평가원은 22번 치렀답니다. 그치? 따라서 이 난이도 조율에 관한 어떤 노하우가 평가원 내에 축적돼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A형의 경우에도 흡사했었는데요. 2008 1등급 93점, 2009 1등급 79점. 물론 79점, 이건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평가원은 어떤 변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학습의 방향을 결정지어야 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만 할 것인가? 이 선택에 직면해 있답니다. 이런 순간은 이런 순간일수록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즉 공부 그 자체에 몰두하는 정도를 갖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답니다. 해서 도대체 정도를 걷는 공부는 도대체 뭘까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몸소 체험, 체감하기 위해서 특별한 숙제를 내기로 정했답니다. 아마 이건 이명학 선생님도 특별한 숙제를 낼 텐데요. 제가 내는 숙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개년간 수학능력고사, 그러니까 2015, 2014, 2013 이 세 개의 시험지를 각각 2부씩 마련한답니다. 2015 2부, 2014 2부, 2013 2부 해서 총 6개의 시험지를 마련하고 먼저 일단 선지를 다 지웁니다. 즉 모든 객관식 문항을 단답형 문항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시험지를 보고선 충분한 제한 시간을 쓴답니다. 제한 시간 100분 이걸 없애고 권장사항 제한 시간 3시간. 문제를 풀 때 손이 먼저 가지 마시고 문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언제까지 읽느냐? 문제풀이의 전 과정이 머릿속에서 설계될 때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겪은 후 다음처럼 결론을 맺을 것이야 라고 머릿속에서 문제풀이의 전 과정을 설계한 후 비로소 손을 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읽고 충분히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본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능력상 3시간 정도면 아마 평가원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모든 조건을 읽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시험지 한 부를 해결해 갑니다. 다 해결했잖아요. 두 번째 시험지를 꺼냅니다. 항상 2부를 출력하라 그랬죠, 그죠? 두 번째 시험지를 꺼내고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답형 시험인데 스피디하게 이번엔 70분 컷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빠르게. 아마도 수학 A형 선택자인 경우에는 이만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수학 A형 경우는 처음 풀 때 2시간 컷, 두 번째 풀 때 50분 컷이 아마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풀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평가는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함인지, 그 일목요연한 목적, 그 문제가 쉬웠든 그 문제가 어려웠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직접 몸소 구체적으로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많은 수능 제도에서 어떠한 변화에도 상관없이 본질적인 자신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어 학습법, 그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영어는 양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단어 많이 외우고, 구문 연습 열심히 하고, 지문 꼼꼼하게 독해하고, EBS 지문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실전력 갖춰서 시험장 가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본인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나옵니다. 다만 각 문제를 푸는 유형들에 있어서는 고3 수준에 맞는 본인의 어떤 기술 그리고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설명회를 가면 학생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가장 어려운 빈칸 완성, 이렇게 학습하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빈칸 완성은 추론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지문의 말을 이용해서 다시 쓰는 거다. 그래서 선택지를 가리고 써봐라 라는 훈련을 시켜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이면 당신의 시력은 정상인이 아닐 겁니다. 네, 굉장히 훌륭하죠. 자, 2015학년도 6월 모의수능 32번으로 빈칸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빈칸 문제를 어떻게 풀죠? 읽어서 선택지 대충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 보세요. 앞쪽의 내용이 약간 희미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이 대입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맨 마지막 부분의 문장만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더 스위치 있죠? 이 부분 확대시켜 볼게요. 더 스위치부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야 됩니다. 상당수 학생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느냐? 이걸 읽어요. 스위치 to all else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 하고서 선택지를 한 번씩 대입을 합니다. 얘를 얘랑 같은 걸로 하는구나. 그냥 보세요. 지금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집어넣어봐요. 말 되나? 안 되나? 2번 집어넣습니다. 말 되나? 안 되나? 3번 집어넣습니다. 말 되나? 안 되나? 4번, 5번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무슨 말인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선택지 5개가 딱 정해져 있으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대충 선택지를 대입해서 맞춰내는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 번에 답이 안 나올 때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문이 여기가 이해됐건 여기가 이해됐건 여기가 이해됐던 답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대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살짝만 비틀렸어도 어렵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빈칸 완성 학습법, 주관식, 지문의 말 다시 쓰란 말은 2015학년도에 영어의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주관식으로 쓰려면 지문 전체를 압도해야 됩니다. 지문의 말을 쓰라는 건 근거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쓴다는 건 당신이 눈으로 본 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작년에 영어는 큰 문제가 있었죠. 중복 정답, 복수 정답이 인정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영어를 출제하는 모든 사람들, 출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뭐야? 한마디로 이의제기가 걸리지 않는답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야. 관심사가 다시는 이런 문제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퍼센트 포인트, 요거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정도인데 빈칸 완성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꼬아낸다든지 지문에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더 철저하게 근거를 지문에 박아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제를 찾으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빈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문제의 첫 도입 부분을 읽을 때부터 주제를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비교하고 싶대요. 변화인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필름 메이킹이 됐대. 원래 아날로그였다가 디지털이 됐대. 그걸 어디에 비교했냐면 프레스코나 템퍼라를 오일 페인팅으로 간 것.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영화가요. 어디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했어. 근데 그림이 어떻게 했다고? 프레스코 템퍼라에서 오일 페인팅, 즉 유화로 바뀌었다고. 이걸 비교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니? 일어나. 자, 다시 영화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했어. 그림은 프레스코나 템퍼라에서 뭐가 됐다고? 오일 페인팅 했다고. 라는 말을 했지. 이게 머릿속에 담겨 있는 거야.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 담겨 있어. 중간에 블라블라블라 막 떠듭니다. 해석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다 읽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자, 여기에 필자의 말로 지문의 걸 그대로 쓰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변화야. 오일로의 변화. 방금 뭐가 오일로 왔죠?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자, 방금 뭐가 오일로 왔어? 프레스코나 템퍼라가 오일로 왔잖아? 오일로 변화한 것이 자유롭게 했대요. 페인터들, 즉 화가들을요. 허락한 거지. 빠르게 create much larger composition을 만든대. 그리고 modify them as long as necessary. 수정하기도 쉬워졌어. 원래는 템퍼라 같은 걸 그리면 고치기가 어려웠는데 유화가 되니까 많이 그리고 그리고 고치기도 쉬워졌다. Similarly. 이게 뭐죠? 마찬가지로. 자, 이제 여러분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초반에도 뭐라 그랬죠? 그림과 뭘 비교했어요? 영화. 영화는 어디서 어디 왔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림은 프레스코나 템퍼라에서 어디로 왔어? 오일 페인팅 왔지. 근데 오일 페인팅을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redefine, 재정의하게 됐어요. 뭐가 시네마에서 행해질 수 있는지를.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아날로그 영화였을 때는 많은 걸 할 수 있어 없어? 없었겠지. 근데 디지털 테크놀로지 되니까 많은 걸 할 수 있게 된 거지. 어려워? 다시. 처음에 얘랑 얘를 비교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도 그림과 영화를 비교하겠지. 근데 그림이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오일로 갔기 때문이죠. 그럼 얘도 디지털로 변화했고 오일로 갔다라는 비유하는 얘기가 나오면 돼. 여기 들어갈 말은 디지털이 많은 걸 할 수 있게 된 이유, 즉 영화에서 오일로 변화한 거죠. 비유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주제야. 그러니까 즉 주제를 한마디로 다시 해볼게요. 주관식으로 지문해보러 다시 써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써지진 않아. 정답과 똑같아? 딱 썼는데 여기다 영어로 라이팅을 해. 쫙 써가지고 딱 답이 나와. 그럼 당신은 필자입니다. 그렇게는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비슷한 말, 대충 맞는 말을 찾는 겁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남은 말은 얘네가 오일로 가게 됐어. 이 정도의 느낌이 남는 거야. 오일로 감, 영화가 오일로 감. 이 정도를 가지고 선택지를 보면 2번에 봐요. align. 자, 필름 메이커들이요. treat a film, 영화 이미지를 오일 페인팅처럼 하게 된 거야. 맞지? 다시 누가요? 영화랑 오일 페인팅. 아까 처음에 했던 비유와 같은 겁니다. 선생님 뭐가 다른가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처음에. 물론 처음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과정일 수도 있어. 아니 선택지가 있는데 왜 굳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있기 때문에 선택지 하나하나에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본다든지 거꾸로 본다든지 아니면 익숙한 단어에만 이게 이건가? 이게 이건가? 왔다 갔다 한다고. 잘 보세요. 하지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정확하게 이런 말이다. 주제를 바탕으로 주관식으로 지문의 말로 다시 써지면 나머지 보기들은 알아서 제껴져요.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태도가 분명하면 EBS 지문이었네 아니네 어렵네 쉽네 재진술이네 아니네 이런 많은 방법론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설명회마다 꼭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메모를 합니다. 주관식으로 해보자. 그리고 그 메모한 걸 잃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Be the First Penguin 첫 번째 프로젝트, 공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께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동안에 나왔던 빈칸 완성 문제들을 전부 다 주관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직접 본인이 해본 만큼 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에 선택지는 없습니다. 빈칸만 뚫려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뭘로? 주관식으로, 지문의 말로 다 쉽습니다. 영어로 써도 돼요. 우리말로 써도 됩니다. 우리말이라는 건 이제 한국말이에요. 네. 다 계시죠? 네. 우리말로 써도 됩니다. 단 전제는 주제입니다. 최근 빈칸 완성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쓴다고 생각해. 주관식으로 지문의 말로. 지문의 말은 왜 자꾸 얘기해? 이의제기, 오답 시비가 안 생기려면 근거가 반드시 지문 안에 쓰여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방금 여러분이 보신 학습 방법대로 숙제를 하십시오. 당신이 공부한 만큼, 애쓴 만큼, 단 한 문장이라도 더 고민한 만큼 여러분의 실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숙제를 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 특별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선물을 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결단과 실행력.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퍼스트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명학 한상원이었습니다.